예,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파괴적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그 정말 파격적인 기술들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극대화되는 사회 경제적인 현상이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죠. 왜 3차 산업혁명이 발전된 형태가 아니고 왜 4차 산업혁명이 되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을 설명드리면서 이게 있었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그러면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인공지능만이 있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기술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2가지 정도 더 붙여서 5대 기술, 그 다음에 뭐 10대 기술 이렇게 다 구분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결국 이 3가지 기술을 이해를 하면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AI,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어떤 산업 영역 전반에 걸친 자동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 뭔지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기존에 형광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형광등이 연결된 건 뭐예요? 이제 우리 그거를 기술공학적으로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형광등을 켜고 그 다음에 끄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스위치만 있으면 됐잖아요. 기존에는 스위치를 온하면 켜지고 오프하면 꺼지고 형광등의 유일한 인터페이스는 스위치였습니다. 스위치로 온오프 조작을 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형광등 바로 옆에 손바닥 반만한 조그만 컴퓨터가 붙어요. 예, 컴퓨터랑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주 그 작은 성능의 아주 컴퓨터 2,000원, 3,000원짜리 컴퓨터가 붙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형광등이 온오프라는 스위치가 있던 거에서 형광등이라는 인터페이스가 그 조그만 시스템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 시스템을 통해 갖고 기존에 온오프만 하던 형광등이 변화하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 조그만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조그만 시스템 옆에다가 빛감지 센서를 달아줘요. 그러면은 밝아지면 형광등이 꺼지고 어두워지면 형광등이 켜지고 때로는 비가 와서 약간 어두워지면 형광등이 적당히 어두워지고 적당히 밝아지고 밖에 햇빛이 너무 눈부시면 비로 켜놨지만 형광등이 적당히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 낮에는 내가 출근을 하면서 끄고 나갔는데 밤에 오기 전에 7시 정도에 온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맞춰놓으면 7시에 자동으로 켜지고 근데 내가 7시에 맞춰놨지만 야근이 있어서 회식이 있어서 늦어지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7시에 켜지지 않도록 세팅을 바꿀 수가 있고 온오프 하나가 있던 인터페이스가 IoT라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끝단에 붙음으로 해가지고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인공지능은 너무 잘 아시죠? 알파고가 이세돌 이기고 나서 완전히 뜨긴 했지만 그 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물론 인공지능의 역사는 1900년대 초반입니다. 예, 그러다가 계속 발전되다가 정체기가 있고 발전되다가 정체기가 있고 하면서 결국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발전하기 시작해서 2010년도 지나면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금은 너무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왜 2000년도 지나면서 이렇게 급격히 발전을 했을까요?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3대 기반 기술 외에 뭐 5대 기반 기술, 10대 기반 기술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빅데이터, 그 다음에 빠른 통신 속도, 뭐 여러 가지들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볼 땐 요 딥러닝,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기반들이 그거였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러면서 기존에는 컴퓨터만 무지하게 빠르려고 만들려고 돈 막 쏟아부어서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100대를 붙이는 게 1억짜리 컴퓨터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예. 그런 인공지능, 빅데이터랑 빠른 네트워크 기반의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 팩토리.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로봇이 대신한다는 거는 뭐 조립을 할 때 로봇이 이렇게 들어서 옮긴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람이 눈으로 보던 거를
정밀한 카메라가 보고 사람이 눈으로 찾지 못했던 것들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눈으로 보면 사람마다 컨디션마다 이거는 정상이야 불량이야를 좀 불확실하게 했던 것들을 기계가 정확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정확히 하게 되고, 이렇게 된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IoT, 스마트 팩토리 세 가지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정리를 해보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컴퓨터랑 인터넷이 사용되면서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IT, 수많은 IT 기업들이 생기면서 세상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연결은 됐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었던 거죠.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뒤로 물러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수많은 센서들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혁명적으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아까 형광등 얘기했잖아요. 형광등이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 손바닥 반만한 조그만 PC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그 정보를 인터넷으로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대단한 데이터가 됩니까? 각 지역별, 각 집별로 그 센서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럼 취합을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이 있으면 어느 지역은 언제 정도 되면은 형광등이 어느 정도 밝아져야 되고, 어느 지역은, 도시 지역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영향이 있어서, 그리고 농촌 지역은 몇 시만 되면 형광등이 소등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전력 정책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비약적인 부분이 있지만 인공지능하고 IoT가 연결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정책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4차 산업혁명은 지금부터 미래까지의 큰 변화에 대한 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미래가 언제라는 거예요? 내일도 미래죠? 여기 있는 것처럼 10년 후도 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과연 언제인지에 대한 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1차 산업혁명 시대인 1800년대에는 아마도 미래가 1900년도? 한 100년 정도 후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1900년대 초의 미래는 2000년대도 미래였겠지만 1900년대 초에는 미래가 한 50년 정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1950년대 미래는, 1980년대 미래는, 2000년도의 미래는 1800년이 1900, 100년 바뀐 동안 세상이 변한 게 어쩌면 2000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10년 동안 다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 10년 바뀐 게 2019년에서 20년, 1년 동안에 바뀔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미래가 얼마나 빨리 변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201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2001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 X축은 시간의 흐름이고 이쪽은 기술의 발전이에요. 기술의 발전을 어떤 정형한다고 했을 때 예전부터 시간이 쭉 흘렀을 때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980년도고 1990년도고 여기가 2000년도고 쭉 발전하고 하면 같은 시간의 흐름인데도 기술의 발전은 너무 급속하게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서서히 100년에 걸쳐서 발전됐던 게 지금은 정량화하면 1년에 걸쳐서도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정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는 2100년이 아니고요. 2030년도 아니고 2021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1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1990년도에 2000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 2000년에 2010년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2010년에 2015년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예측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예측을 했다고 하면 지금 2020년에 3월에 사는 우리는 2021년 3월이 얼마나 변할지를 예측을 못한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외국에 있는 그 외국어로 된 매뉴얼을 읽으려고 하면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읽었어요. 근데 일본어는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일본어 매뉴얼을 읽으려고 하면 그 당시에 번역기 프로그램을 썼어요. 구글에서 해주는 번역도 했어요. 일본어는 한국어랑 어순도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설펐어요. 근데 지금 구글 번역기로 일본어 돌리면 거의 우리 매뉴얼 보듯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3, 4년 전에 영어를 매뉴얼로 돌리면 엉뚱한 번역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영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가 있다고 보세요. 마스터는 슬라이브에 명령을 내리고 슬라이브는 마스터에서 전송된 명령을 기반으로 제어를 한다. 이게 원래 우리가 원하는 번역이라고 한다면 번역기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내리고 종은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의미가 아닌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똑같은 걸 돌리면 거의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번역보다 더 잘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3, 4년 동안 발전했던 번역 기술이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6개월, 3개월 몰라요. 왜? 번역에 인공지능이 들어갔거든요. 이제는 사람이 패턴에 대해서 이런 걸 하니까 이런 건 이렇게 번역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어가 번역된 한글 문서 그런 것들을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최적의 번역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학문이고 계속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번역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좋게 번역하는 기술이 나오는데 이건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아무튼 고민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네. 오늘 한 25분 동안 제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인지는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적어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즐거운 프로그래머 김상무였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